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린 전화벨이 침실을 깨웠습니다. 부산 교도소 교도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기훈이 어젯밤 간암으로 유품에서 이상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한도윤은 잠옷 위로 재킷을 걸치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짙은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차 시동을 걸며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실화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교도소 면회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혜관 교도관이 투명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아, 그리고 이 메모지도요. 낡은 USB와 구겨진 종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2008년 3월 15일 청해파크 아파트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기훈이 뭔가 말한 적 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정혜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워낙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다만 지난달부터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요. 도윤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에 긁힌 자국들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고요한 차 안에서 그의 머릿속에는 17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결혼 한 달 된 신혼부부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사건. 아무런 단서도 없이 미궁 속으로 빠져든 그 사건이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도윤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퇴직까지 사흘 남은 시점에서 이런 단서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한 도윤은 서랍 맨 아래칸을 열었습니다. 2008년 신혼부부 실종이라고 적힌 두꺼운 파일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파일을 꺼내자 먼지가 날렸습니다. 첫 장에는 웃고 있는 부부의 사진이 클립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문지안과 배현우. 도윤은 그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안의 환한 미소와 현우의 다정한 눈빛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한도윤은 23살의 순경으로 시작해서 37회를 경찰서에서 보낸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그의 책상은 언제나 정리정돈되어 있었지만 서랍 안에는 미제 사건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집요한 도윤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번 물고 늘어지면 끝까지 놓지 않는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3월 29살이던 도윤은 신혼부부 실종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신고자는 문지안의 어머니 문영숙이었습니다. 우리 지안이가 연락이 안 돼요. 결혼한 지 겨우 한 달인데. 영숙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날부터 반년 동안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청해파크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부부의 지인들을 모두 만났습니다. 문지아는 동래구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한결같이 그녀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어요. 남편 자랑도 많이 하고요. 꽃집 옆 카페 사장의 말이었습니다. 배현우는 남포동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대리로 일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그를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파트 CCTV는 고장이 났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부부의 휴대폰은 마지막 통화 이후 꺼진 상태였습니다. 차량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견되었지만 별다른 흔적은 없었습니다. 도윤은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사건 자료를 들여다봤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영숙은 매주 화요일마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울면서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담담해졌습니다. 혹시 소식 있나요?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틋함을 도윤은 느꼈습니다. 그는 매번 고개를 숙이며 아직입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분류되었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밀려들었고 도윤도 다른 업무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일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꺼내보며 놓친 단서가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그만 놔두라고 했지만 도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라진 두 사람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도윤은 경위를 거쳐 경감까지 진급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지만 2008년의 그 사건만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 발표를 하던 날 그는 다시 한번 그 파일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부부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끝까지 찾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은 순간 도윤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폴더명은 2008년 3월이었습니다. 폴더를 열자 여러 개의 파일이 보였습니다. 동영상 파일 3개, 음성 파일 2개, 그리고 텍스트 문서 하나였습니다. 도윤은 먼저 텍스트 문서를 열었습니다. 청해파크 아파트 1506호, 한 달 단기 임대, 거실 환풍구에 카메라 설치 완료, 의뢰인 K, S, 알 짧은 메모였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모니터를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K, S, I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이 거칠었지만 청해파크 아파트 복도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시간 표시는 2008년 3월 14일 오후 8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검은 코트를 입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걸음걸이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1507호 앞에서 멈춰서서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배현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수린아, 왜 여기까지? 그의 입모양으로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린. 도윤은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K, S, R. 권수린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자는 현우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같은 날 밤 11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복도에 나타난 사람은 서기훈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무겁고 큰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남자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세 번째 동영상은 이튿날 새벽이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1507호 문이 열리면서 검은 코트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여자는 주위를 살핀 후 재빨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윤은 첫 번째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잡음이 심했지만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문지아는 내가 처리할게. 넌 모르는 척해.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수린아, 제발 그만해. 난 지안을 사랑해. 여자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사랑? 내가 뭘 안다고? 그리고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교도관 정혜관이 도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증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남겨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7년 만에 드디어 실마리를 잡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음성 파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라은채 생각 안 나? 여자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죽었을 때 넌 어디 있었어? 결혼 준비하고 있었잖아. 현우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수리나, 그때 내가 얼마나. 닥쳐.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녹음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라은채라는 이름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아마도 권수린과 배현우 사이의 아이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동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파일들을 USB에 백업한 후 조심스럽게 빼냈습니다. 이것들을 어디서 구했는지 서기훈이 말한 적 있나요? 도윤이 정혜관에게 물었습니다. 교도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다만 가끔 면회 올 때마다 언젠가는 밝혀질 거다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도윤은 서기훈의 수감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폭행, 협박, 그리고 청부 폭력 등의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윤은 후배 형사 노민규를 불렀습니다. 민규야, 급한 일이 있어. 민규는 커피를 마시다가 도윤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USB와 사건 파일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규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권수린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아마도 배현우와 과거에 연인 관계였을 거야. 그리고 라은채라는 딸이 있었고, 민규는 컴퓨터 앞에 앉아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권수린이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배현우의 과거 기록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학교 동창의 명단, 회사 인사 기록, 그리고 지인들의 증언을 다시 수집했습니다. 이번에는 권수린이라는 이름에 특별히 주목했습니다. 오래된 자료들을 뒤지다 보니 몇 가지 단서가 나왔습니다. 배현우의 대학교 동기 중에 권수린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민규가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2000년대 초반의 대학교 졸업 앨범이 떠 있었습니다. 권수린, 경영학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단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배현우와 같은 과, 같은 학번이었습니다. 대학 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권수린의 졸업 후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2005년 이후의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한국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해외로 나간 것 같은데요. 민규가 출입국 사무소에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2005년 권수린은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입국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도 사건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내는 퇴직 앞두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걱정했지만 도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권수린과 배현우의 과거, 그리고 라은채라는 아이에 대해 더 알아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탐사기자 강연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연서는 몇 년 전부터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정보력과
해외 취재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도윤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연서는 반가워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예리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설명하자 연서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권수린이 의뢰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안 뭔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수의 동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연서는 노트북을 꺼내며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외 송금 내역이나 국제전화 기록을 확인해 볼게요. 연서의 취재망은 대단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가 가져온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 독일에서 한국으로 2차례 큰 돈이 송금됐어요. 총 8천만 원 정도. 첫 번째는 5천만 원, 두 번째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송금 날짜를 보니 사건 발생 전후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연서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현지 신문의 작은 기사였습니다. 2015년 기사예요. 한국계 여성의 딸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제목이에요. 기사는 간단했지만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망자의 이름은 라은체,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도윤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사고는 우천시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권수린으로 추정되지만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딸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이 복수의 시발점이군요.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권수리는 딸을 잃은 절망 속에서 배현우를 원망했을 것입니다. 권수린의 독일 체류 기간을 더 자세히 조사해봐요. 도윤이 연서에게 부탁했습니다. 연서는 독일의 한국인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권수리는 독일에서 무역업을 하며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성실하지만 내성적인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딸을 무척 아꼈대요. 딸이 죽은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민규도 배현우의 과거를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대학교 동창들의 증언을 통해 그와 권수린의 관계가 드러났습니다. 둘이 2년 정도 사귀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해요. 한 동창은 권수린이 임신 사실을 알리자 배현우가 당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수린이 혼자 독일로 떠났어요. 그때 아이를 가진 상태였고요. 도윤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현우는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권수린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권수린은 홀로 독일에서 딸을 키웠지만 딸이 교통사고로 죽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배현우라고 생각하며 복수를 계획한 것입니다. 서기훈은 어떻게 개입된 걸까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서기훈의 전과 기록을 다시 봤습니다. 청부업자였어요. 아마 권수린이 독일에서 돈을 보내며 일을 맡겼을 거예요. 그는 송금 내역과 사건 발생 시기를 대조해 봤습니다. 첫 번째 송금은 계약금, 두 번째는 실행 후 잔금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문영숙을 찾아갔습니다. 17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경찰서를 찾던 그 어머니였습니다. 영숙은 도윤을 보자 반가워했습니다. 형사님, 무슨 일이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새로운 단서에 대해 말했습니다. 영숙의 눈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지안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도윤은 부산교도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서기훈과 같은 방을 썼던 수감자들을 만나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상도라는 50대 남성이 서기훈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자꾸 중얼거리더라고요. 상도의 기억에 의하면
서기호는 자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무슨 꿈이었는지 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상도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자꾸 차갑다 차갑다 하면서 깨어나곤 했거든요. 그는 또한 서기훈이 처음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뭔가 계획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상도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아내만 사고사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이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그는 서기훈이 술에 취했을 때 털어놓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이 울면서 같이 죽겠다고 했다나요. 그래서 둘 다. 상도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과 민규는 영도에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배현우의 아버지 배철우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77살의 철우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가끔 명료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간병사는 요즘 들어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철우는 도윤을 보자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경찰이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가 무서워했어. 도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했나요? 철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수린이, 권수린을 조심하라고 했어. 언제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철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하고 며칠 안 됐을 때 현우가 편지를 줬어. 간병사가 철우의 개인 물품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나왔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께라고 현우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현우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매우 무서운 상황에 있습니다. 권수린이라는 여자가 저를 위협하고 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편지의 날짜는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린이에게는 라은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제 딸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독일에서 사고로 죽었고 수린이는 그것이 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우는 대학 시절의 일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임신을 알았을 때 도망쳤던 일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딸의 존재를 알게 된 일 등이었습니다. 철우는 편지를 보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진작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는 현우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날을 기억해냈습니다. 비가 오던 밤이었어. 현우가 떨고 있었지. 그리고 수린이가 시켰다고. 철우의 기억이 조각조각 이어졌습니다. 현우가 마지막에 울었어. 지안이를 사랑한다고 했어. 도윤은 편지를 증거물로 보관했습니다. 이제 사건의 전모가 거의 드러났습니다. 권수리는 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심으로 서기훈을 고용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문지안만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배현우가 끝까지 지안을 지키려 했고 결국 둘 다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민규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흥분했습니다. 선배님, 큰일 났어요. 권수린이 2달 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출입국 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권수린은 2025년 1월에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현재 체류지는 미상이었습니다. 연서의 취재팀이 권수린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부산의 한 원룸촌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수정으로 변경했고 독일에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중국적자일 거예요. 연서가 설명했습니다. 독일 시민권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윤, 민규, 연서는 권수린을 찾아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에 낡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김수정이라는 여자에 대해 기억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현금으로 계약하고 별로 외출도 안 하더라고요. 그는 수정이 가끔 요양원 쪽으로 나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도윤이 반문했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철우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 사람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민규가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해요. 계속 통화 중이라고 나와요. 요양원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간병사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연서가 물었습니다. 한 간병사가 대답했습니다. 아까 철우 할아버지 방에 손님이 왔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진정제를 맞고 주무세요. 도윤은 철우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철우는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공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님이 누구였어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간병사는 중년 여성이었는데 친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보자마자 술인이다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복도 끝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법 촬영물로 뭘 하시겠다는 거죠? 차갑고 당당한 음성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권수린이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학 졸업사진과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권수린 씨죠? 도윤이 물었습니다. 수린은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수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우가 깨어나면서 또렷하게 외쳤습니다. 수린아, 현우야, 서른날 밤 바다로 갔다며. 지안이는 울고 있었어. 철우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수린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황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비상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도윤이 소리쳤지만 수린은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뒤쫓았지만 수린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요양원 CCTV를 확인해 보니 수린은 택시를 타고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다시 청해파크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1506호 서기훈이 잠임용으로 임대했던 집이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지만 관리사무소의 협조로 집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실 환풍구를 열어보니 작은 카메라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옆집을 감시했군요.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1507호는 현우와 지안이 신혼집이었던 곳입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런 치밀한 감시가 이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서기훈이 남긴 영상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연서가 독일의 취재 협력자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권수린이 라은체 사고 이후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했대요. 특히 배현우의 근황을 계속 추적했다고 해요. 그녀는 딸의 죽음 이후 복수를 위해 오랜 시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에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린이 사라진 후 사흘째 그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영도 앞바다 30m 지점. 좌표 첨부.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도윤은 즉시 해양경찰서에 연락했습니다. 좌표를 확인해 보니 영도대교 인근 바다였습니다. 수심이 꽤 깊은 지역이었습니다. 해경의 수색팀이 출동했습니다. 도윤과 민규도 수색선에 탑승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말 여기 있을까요?
민규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권수린이 직접 좌표를 보내왔어요. 뭔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날 수색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바다 밑바닥은 뻘과 암초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되는 날 잠수부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큰 게 있어요. 물속에서 올라온 잠수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다에서 끌어올린 것은 대형 방수포였습니다. 방수포는 쇠사슬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은 될 것 같았습니다. 해경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방수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백골화된 두 구의 유해가 나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는 며칠 후 나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지안과 배현우였습니다. 17년 만에 마침내 찾아낸 것입니다. 사인은 둔기에 의한 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머리 부분에 치명적인 손상이 있었습니다. 문영숙은 딸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서로 달려왔습니다. 72살의 그녀는 17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딸을 찾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찾아줘서 고마워요. 영숙은 흐느끼면서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도윤은 그녀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묻히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로 시작해서 함께 생을 마감한 그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안의 꽃집 단골들, 현우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오랫동안 이들을 기억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당일 독일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권수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서가 독일 현지 언론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빗길에서 급정거하다가 맞은편 차와 정면 충돌했대요.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해요. 사고 날짜는 그녀가 좌표를 보내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단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권수리는 스스로 심판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이 반복된 것일까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절망과 복수, 그리고 그로 인한 또 다른 죽음들. 모든 것이 슬픈 연쇄였습니다. 서기훈의 유품에서 나온 마지막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했지만 끝에는 양심이 괴로웠다. 특히 그 남자가 마지막에 우는 모습을 보고 그는 죽기 전까지 죄책감에 시달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도윤은 문영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17년 만에 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도 딸을 잃은 어머니였군요. 영숙의 말에는 원망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안이를.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철우는 아들의 유해가 발견된 후 잠시 의식이 또렷해졌습니다. 장례식에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그때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는 아들의 영정 앞에서 계속 사과했습니다. 도윤은 그런 철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연서는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의 연쇄와 그로 인한 비극을 다루고 싶어요. 그녀는 권수린의 과거도 함께 조사했습니다. 독일에서의 그녀는 성실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은채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32살이었을 거예요. 민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배님, 이런 복잡한 사건을
어떻게 끝까지 추적할 수 있었어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야. 그리고 피해자를 잊지 않는 것. 그는 자신의 형사 생활을 돌아봤습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 사건만큼 기억에 남을 사건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청해파크 아파트는 재개발이 결정되었습니다. 17년 전에 비극이 있었던 곳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1507호 현우와 지안이 신혼생활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빈집은 을씨년스러웠지만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권수린의 독일 유가족들이 그녀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왔습니다. 라은채와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무덤 옆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해자였던 그녀도 결국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딸을 잃은 절망이 복수심으로 변했고 그것이 더 큰 비극을 낳았습니다. 도윤은 권수린의 장례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몇 명의 친구들과 한국의 먼 친척들 뿐이었습니다. 목사는 용서와 화해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리고 모두 용서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건 해결 후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17년 만에 해결된 미제 사건, 복수극, 국제적 배경 등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언론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사건 해결이 아니라 상처 치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며 유가족들의 회복을 지켜봤습니다. 문영숙은 딸의 무덤을 정기적으로 찾았습니다. 17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경찰서를 찾았던 것처럼 이제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지안아, 이제 편히 쉬어라. 엄마가 너를 찾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퇴임식을 마친 도윤은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긴급 전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건을 담당하지 않는 민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책임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다른 미제 사건들, 아직도 진실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온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새벽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바다 어딘가에서 17년 동안 잠들어 있던 두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진실은 시간이 흘러도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길고 아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윤은 서재에 있는 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모아온 수사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제 사건 해결 매뉴얼이라는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가 밑줄 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증거는 시간에 묻혀도 책임은 끝내 길을 찾아온다. 이 문장이 이번 사건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기훈이 남긴 USB, 배철우의 편지, 권수린의 자백 등 모든 증거들이 시간을 뛰어넘어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을 졌습니다. 서기훈은 양심의 가책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권수린은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복수와 정의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권수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그녀는 딸을 잃은 어머니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범죄자였습니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였던 것입니다. 아침이 되자 민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잘 지내세요? 새로운 사건이 들어왔는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계속했습니다. 혹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 연락해. 비록 퇴직했지만 그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연서의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17년의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복수의 연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시청자들은 권수린을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복합적인 인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연서가 의도한 바였습니다. 문영숙은 방송을 보고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지안이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네요. 고마워요. 그녀는 이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17년의 기다림이 끝난 후 그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가끔 묘지를 찾았습니다. 문지안과 배현우의 묘, 그리고 권수린과 라은채의 묘를 모두 찾아봤습니다. 네 사람 모두 이제는 고통에서 벗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라은채는 너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이 모든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다바람이 도시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안, 현우. 늦어서 미안하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길었지만 결국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도윤에게는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한 상담사, 젊은 수사관들을 위한 멘토,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기억은 영원히 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도윤은 다짐했습니다. 남은 생은 기억을 지키는 일로 채우겠다고 말입니다. 사랑을 가장한 집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복수가 새로운 비극만을 낳는지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흥미로운 실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